부모님도 퇴근하고 오시면 소파에 앉아갖고 TV를 봅니다. 그걸 보는 아이에게 너는 방에 가서 공부해 라고 말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게 공평해 보일까요? TV를 부모님 안방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거실에는 커다란 테이블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가족 모두가 그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루틴이 됩니다. 교육공간 전문 디자인 회사 아이스토리의 대표 김지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 대부분은 의지력이 약합니다. 의지력이 강한 아이가 오히려 드물죠. 의지력이라는 것은 뇌의 전두엽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전두엽은 20대 중반이 돼서야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 수준의 의지력을 기대하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습관이 될 수 있는 환경, 루틴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거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한쪽에 소파가 있고 맞은편에 대형 TV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아이들의 학습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까요? 환경 자체가 쉬어라, TV 봐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퇴근하고 오시면 소파에 앉아갖고 TV를 봅니다. 그걸 보는 아이에게 너는 방에 가서 공부해 라고 말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게 공평해 보일까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겁니다. TV를 부모님 안방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거실에는 커다란 테이블을 놓으십시오. 식탁이어도 좋고 큰 책상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가족 모두가 그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아이는 숙제를 하고 아빠는 업무 서류를 보고 엄마는 책을 읽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루틴이 됩니다. 아이 혼자 방에서 외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1998년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가 있는데요. 의지력이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피로해진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6시간, 학원에서 2~3시간 의지력을 쓰고 집에 오면 배터리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 또 의지력을 쓰라고 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옆에서 부모님도 뭔가를 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과 분위기가 아이를 이끄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의 집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든 루틴이 있습니다. 반면 집중력이 약해 보이는 아이의 집에는 아이 혼자만 공부하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TV가 켜져 있고 부모님은 소파에 계시고 아이만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나쁜 배치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침대가 정면에 보이는 배치입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사람의 시야각은 약 120도입니다. 이 120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의식하든 안 하든 뇌가 계속 인식합니다. 근데 이 한가운데 정면에 침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침대를 인식합니다. 저기 누우면 편할 텐데 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피곤할 때는 더 심하겠죠. 책을 읽다가 문득 정신 차리면 침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의지력으로 참을 수는 있습니다. 침대 안 보는데 에너지를 쓰면 정작 공부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침대 공간과 책상이 분리되는 것이 좋고 시각적으로라도 고개를 들면 바로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나쁜 배치는 문을 완전히 등지고 앉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등 뒤에 위협이 있을 때 불안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등 뒤에 문이 있으면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뇌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 사무실 책상 배치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급이 낮을수록 맨 앞쪽에 앉고 뒤로 갈수록 높은 직책이 배치가 됩니다. 팀장이나 과장 자리에서는 앞쪽에 그 부하 직원들의 뒷모습이 한눈에 보이죠. 뒤에 있는 상사가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안 보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아이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앉아있는 방이지만 언제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거는 집중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시당하는 느낌만 주고 정작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지금은 안 보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효율적이지 않죠. 세 번째는 침대로 가는 거리가 너무 가까운 배치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2~3걸음이면 침대에 닿는 거리. 이건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단계나 장애물을 뜻합니다. 중간 단계가 많으면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으면 손만 뻗으면 됩니다. 마찰이 거의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거실에 있다면 의자에서 일어나고 방문 열고 거실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몇 단계가 마찰입니다.
귀찮아서 안 가게 되는 거죠. 침대도 똑같습니다. 책상에서 침대까지 두세 걸음이면 피곤할 때 그 유혹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그 유혹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침대가 책상 반대편 끝에 있거나 중간에 책장이라도 가로막고 있으면 다릅니다. 일어나서 책장 돌아서 거기까지 가야 하네. 이 생각만으로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션 에커는 이걸 20초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데 20초만 더 걸려도 안 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20초 더 쉽게 만들어주면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멀리 배치하거나 중간에 뭔가를 두거나 최소한 바로 눕기 어렵게 만드는 거, 이런 작은 장치가 아이의 행동을 바꿉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면 잘 된다고 말하는 공간에는 물리적인 특징도 있지만 감성적인 특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야가 단순합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적어요. 독서실 칸막이 안에서 집중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적으면 자극도 적고, 자극이 적으면 주의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는데 마찰이 없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풀 문제집이 펼쳐져 있고 필기구가 바로 옆에 있으면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조명과 온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않고 덥거나 춥지 않은 환경.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방들이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아이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집중이 안 되는데 거실에서는 집중이 잘 돼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거실이 더 안정감이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방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한데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근처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런 성향들이 더 많은데요. 엄마가 옆에서 책 읽고 계시면 나도 공부가 잘 돼요. 이거는 감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느낌.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수백만 원 들여갖고 최신 가구로 꾸며준 방인데 아이가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 방은 내 방 같지가 않대요. 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심리적으로는 자기 공간이 아닌 겁니다. 집중 잘 되는 공간의 공통점은 단순한 시야, 낮은 마찰, 적절한 환경 같은 물리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안정감, 함께 있다는 느낌, 내 공간이라는 주인의식 같은 감성적 조건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둘 다 갖춰져야 아이가 스스로 그 공간을 찾게 됩니다. 딱 하나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두 가지가 세트입니다. 첫째, 책상에 앉았을 때 침대가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둘째, 침대까지 가는 길에 마찰을 만드는 거. 침대가 보이면 눕고 싶다는 신호가 계속 와요. 의지력으로 무시할 수는 있지만 그 의지력은 공부에 써야 할 에너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장을 파티션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책상과 침대 사이에 책장을 세우면 시야가 차단됩니다. 높이 한 1m 20cm 정도면 앉아있을 때 침대가 완전히 가려져요. 그리고 이 책장이 마찰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침대에 가려면 책장을 돌아가야 하니까요. 의자에서 바로 침대로 갈 수 없고 일어나서 책장 옆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시야를 가리면서 동시에 동선을 막는 것, 보이지 않게 하고 가기 어렵게 만든다. 이 두 가지예요. 방이 좁아도 가구 위치만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안 들고 한두 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엔 학교나 학원, 독서실에서 쓰는 책상을 집에서도 사용을 하면 집중력 상상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맞으면 효과가 큽니다. 먼저 서울대 의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앞바퀴만 있고 뒷바퀴가 고정된 의자입니다. 한 번 앉으면 집중력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마케팅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수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의자의 원리는 뒤로 밀리지 않게 해서 움직임을 강제로 막는 거거든요. 단시간 집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시간 앉아있으면 문제가 되죠. 이건 예전에 바퀴가 없는 일반 의자와 거의 같아요. 아파트 방 안에서 바퀴 없는 의자를 앉은 채로 움직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고 아래층에서도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의자 바닥이 너무 쿠션감이 좋아서 오히려 감각이 늘어지는 게 문제였죠. 일반 의자인데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간의 몸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시키고 근육 긴장을 풉니다. 의자가 이걸 원천 봉쇄하면 허리 근육이 경직되고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의자에 아이를 가둬두는 것보다 50분 집중하고 10분 쉬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싼 의자 사줄 돈으로 스탠드를 차라리 좋은 걸로 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후에 유행한 가정용 독서실 책상입니다. 전교 1등 책상이라는 별명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대판 뒤주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은 이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답답함과 압박감을 느낍니다. 감시가 없다는 해방감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딴짓하거나 잠을 자는 빈도가 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4년간이나 그 독서실 칸막이 책상을 자기 방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장점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집중이 잘 됐고 특히 휴일이나 시험 기간에 굳이 독서실 안 가도 비슷한 느낌이 나서 좋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그 학생은 그 스스로 학습에 어느 정도 능동적인 아이였습니다. 이미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독서실 책상이 집중력을 더 높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부 습관이 안 잡힌 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칸막이 책상을 사줘도 그냥 답답한 공간이 될 뿐이죠. 도구가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한국 아파트 현실에서 방을 2개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나눌 수가 없으면 최소한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로프트 베드를 사용하면 침대가 위에 있고 책상이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바닥 면적인데 두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효과가 있죠. 침대는 머리 위에 있어서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독서실 책상 같은 큐브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혼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예전에 침대가 없었던 때처럼 접이식 침대나 바닥에 까는 요를 활용하는 겁니다. 낮에는 침대를 접거나 요를 개어두면 방이 공부방이 되는 거고요. 밤에는 침대를 펴거나 요를 깔면 침실이 되는 거고. 물리적 공간은 하나지만 시간대에 따라 용도가 바뀌는 거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방에서 침대와 책상을 분리하기 어렵다면 아예 공부는 거실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실에 작은 학습 코너를 만들면 방은 온전히 수면 공간이 되고 공부는 거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분리가 안 되면 시각적으로라도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분리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책상과 침대 좀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배치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책장 분리형 배치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대는 방 안쪽, 창문 가까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책상은 벽면에 붙여서 문이 측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상과 침대 사이에 책장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 시야 차단입니다. 책상에 앉으면 책장이 침대를 완전히 가립니다. 고개를 돌려도 침대가 안 보여요. 120도 시야각 밖으로 완전히 벗어납니다. 둘째, 동선에 마찰이 생깁니다. 침대에 가려면 책장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바로 침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몇 걸음이 그냥 조금 더 공부하자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문을 등지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문이 측면에서 보이는 거죠. 누가 들어와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같은 방을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침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옆 사람입니다. 동생이 막 연필을 돌리고 있고 언니가 다리를 떨고 있고 형이 머리를 긁고 있고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집중을 깨트리죠. 사람의 뇌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뭔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시선이 가는 거죠. 의지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게 좋아요. 책상에 앉았을 때 침대도 안 보이고 옆 사람도 안 보이는 게 이상적입니다. 두 책상 사이에 낮은 파티션을 세우면 서로의 시야가 차단됩니다. 반투명 아크릴 파티션을 추천드리는데요. 빛은 통과하면서 시야만 적당히 가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자의 책상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긴 책상 하나를 둘이 나눠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각자 서랍장을 따로 두고 중간에 간격을 둬서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다 라는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한 10cm 정도 간격만 있어도 심리적인 경계선이 됩니다. 세 번째, 2층 침대를 사용하면 공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공간을 아끼는 거죠. 그 공간에 책상을 더 여유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2층 침대 사용 시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위층 난간이 충분히 높아야 되죠.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보통 어린아이가 아래층, 큰아이가 위층을 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어린아이가 위층에서 자면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위험하고 위층은 천장과 가까워서 여름에 더 덥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위층을 쓸지는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공간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래야 그 공간을 아끼게 됩니다. 책상 배치도 바꿨고 침대도 안 보이게 했는데 그래도 뭐 큰 변화가 없다. 제가 꼭 다음으로 확인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방 안의 공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그 SBS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문 닫고 1시간만 공부하면 방 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에서 3000ppm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450ppm이 쾌적한 대기 상태입니다. 1000ppm이면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2000ppm이면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3000ppm이면 졸음운전 수준의 뇌파가 나옵니다. 인지 능력이 한 50%까지 감소된다고 해요. 아이가 자꾸 졸려한다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기 탓일 수 있어요. 방문 닫고 공부하는 아이방 측정해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고속도로 터널 수준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냄새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이는 계속 졸려요 라고 늘어져만 있는데 부모님은 네가 어제 늦게 자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뇌가 안 따라주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시간마다 창문 5분만 여는 거예요. 겨울에 춥다고 안 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5분이 그 다음 1시간의 집중력을 살려주는 거죠. 요즘 고성능 샤시 때문에 아파트의 기밀성이 좋아졌죠. 외부에 소리도 안 들어오고 단열도 잘 되고. 역설적으로 실내 공기질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창문 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전열 교환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신다거나 구입을 할 수 있는 공기질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이 넘으면 알람이 울리도록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남향이 좋다고 하잖아요. 햇볕 잘 들고 따뜻하고. 근데 공부방은 다릅니다. 남향은 오후에 너무 더워지고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편차가 심합니다. 뇌가 계속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쓰게 되죠. 북한은 하루 종일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또 조명도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스탠드만 딱 켜놓고 방을 어둡게 하면 스탠드만 켜놓은 책상 위가 집중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분위기는 있어 보이는데 눈이 금방 필요해지죠. 책상만 밝고 주변이 어두우면 눈이 계속 밝기를 조절해야 하거든요. 전체를 밝히고 스탠드로 책상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거, 이게 두 가지를 함께 쓰셨을 때 효율적입니다. 조명의 색은 절대 노란 전구색이 아닌 백색, 일반 형광등 색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탠드 위치, 오른손잡이면 왼쪽 앞에, 그래야 그림자가 이쪽으로 생기고, 왼손잡이면 오른쪽 앞에 뒀을 때 또 반대로 생기고, 글씨 쓸 때 손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눈이 필요하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리하면 가구 배치 다 했는데도 집중이 안 된다. 공기, 온도, 조명을 또 의심해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조명을 왜 그 스카이캐슬 보면은 이과 공부할 때는 뭐 좀 한색을 쓰고 문과 공부할 때는 좀 난색을 써라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을 하려면 그 화이트 조명이어야 돼요. 차가운 느낌. 그러니까 벽지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한 하늘색이나 푸른색이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전구색이나 어찌됐건 노르스름한 빛이 들어갈수록 연출이 되는 거죠.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죠. 공부하기에는 좀 반대적인 부분이, 감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뭐 할 때 그 공감하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수학이나 이런 이과적인 부분에서 냉정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 조명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이들 뭐 공부할 때 공부방 눈에 좋다고 완전 녹색으로 칠하시거나 뭐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칠판을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시간 눈의 피로도를 제일 낮춘다. 예전부터 학교에서는 녹색 칠판이었던 거고, 기준으로 녹색 칠판을 전 세계에서 다 공통으로 사용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칠판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밝은 하늘색이나 푸른색의 계통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좀 차갑게 냉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음식에 있어서는 난색을 쓰죠. 배경을 오렌지색이나 붉은 계통을 써서 미각을 활용하고 자극을 시키는 건데,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책상 위를 비우는 거죠. 지금 당장 아이 책상에 가보시면 공부와 관계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임기도 있고 충전기, 과자봉지, 화장품 다 치우시고 오늘 할 공부만 펼쳐놓는 거죠. 문제집을 찾고 페이지 찾고 치는 시간, 이게 다 마찰입니다.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죠. 이미 펼쳐져 있으면 앉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두 번째는 시야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는 위치에 직접 부모님이 가서 앉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침대가 보이면 가리고, TV가 보이면 TV를 없애거나 가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책장을 세우거나 책상 방향을 돌리거나 한 20-30분 만에 정리가 될 수 있죠. 과목별의 그 진행 상황이나 장단기 목표, 스케줄표, 그리고 화이트보드 등 시각적인 동기를 만드는 요소로 구성하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다. 그러면 다 소용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진동이 울리지 않아도 화면이 꺼져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카톡 왔을까, 유튜브 뭐 올라왔을까,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이건 학생들뿐이 아니라 어른들, 모든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아이하고 이걸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거실에 둔다. 그리고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겠지만 일주일, 한 달, 3달,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물리적인 공간 설계보다 이 습관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공부방을 만들어줘도 스마트폰 습관이 안 잡히면 무너지죠. 반대로 방이 좀 부족해도 스마트폰 습관만 잡히면 아이는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약속을 부모님도 함께 해야 해요. 이 아이만 스마트폰 내려놓으라고 하고 부모님은 소파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루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한 2시간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이 루틴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한 달, 2달, 3달 지속됐을 때 이것이 습관의 아주 중요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도파민 디톡스라는 키워드,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마트폰, 게임, SNS처럼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것들을 일정 시간 끊는 겁니다. 뇌과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실리콘밸리 CEO들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아이 방을 도파민 디톡스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 시간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 없고 태블릿도 없고 게임기가 없고 물리적으로 없는 공간, 이게 진짜 집중 환경입니다. 환경이 도파민을 차단해주면 아이가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어지죠. 의지력의 낭비가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모두 함께 하시면 됩니다.